그가 냄새 좀 난다고 다 버리면 어머님이 돈 주실 거예요? 비빌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겨우 사흘이 지난 아침, 부엌을 울리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나물과 전이 한 대 뒤섞인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린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 최나리는 그런 저를 노려보며 마치 먹나 안 먹나 감시하겠다는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제 나이 69, 69년 평생 이런 끔찍한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30년간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던 앞치마를 벗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내가 반드시 수천 배로 돌려주마.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았던 이제는 속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영옥입니다. 남들은 자식들 다 키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나이라고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하루하루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사업에 실패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13억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해 합가했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진덩어리라는 구박과 치매 환자가 되어 요양원에 버려질 뻔한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연,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아침의 모욕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 최나리는 제가 아들놈 사업 빚을 갚아주고 이곳 일산 아파트로 합가하던 그 순간부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시니까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거실에 계시면 집만 좁아 보여요.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마치 제가 부끄러운 존재라도 되는 듯 저를 작은 방에 가둬두기 일쑤였습니다. 아들 이지우는 그런 아내의 행동을 뻔히 보면서도 나리가 원래 깔끔해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 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손주 민우가 먹을 음식만 따로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소화도 잘 안 되시니까 그냥 누룽지 끓여 드세요. 반찬 이것저것 꺼내면 설거지만 많아져요.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는 김치 한 조각과 멀건 누룽지만 놓아두고 자기들끼리는 비싼 소고기와 값비싼 반찬들로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 민우가 할머니도 고기 좋아하는데 같이 먹어요 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매섭게 아이를 쏘아보며 민우야, 할머니는 이 아파서 고기 못 드셔. 넌 네 밥이나 먹으라며 아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누룽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남들 입에 맛있는 만두를 넣어주기 위해 살았던 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9살 손주 민우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우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이거 할머니야 라며 삐뚤빼뚤 그린 제 얼굴을 내밀 때면 그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마저도 며느리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애 벌은 나빠져요. 자꾸 할머니만 찾잖아요. 민우, 너 숙제 안 하고 뭐해? 당장 방에 들어가. 며느리는 민우를 제게서 떼어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마치 제가 손주에게 해로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방에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나 이제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잖아. 집 명의가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고. 내가 병원 쪽 아는 사람한테 다 이야기해 놨다니까?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니까 딱 초기 치매 증상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니요.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진단만 받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그럼 저 집 명의 바꾸는 건 시간 문제고 어머니는 바로 요양원에 모시면 돼. 어차피 연세도 있으신데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세월을 바쳐 키운 아들과 제 전 재산을 들여 살게 해준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버려질 계획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잔인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제 전 재산인 이 집을 빼앗아 저를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계획. 30년 세월 제 청춘과 맞바꿔가며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30년 전 29의 나이로 남편과 함께 일산 시장 바닥에 처음 털을 잡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건강한 몸뚱이와 남편이 보증금으로 빌려온 500만 원이 전부였지요. 저희 부부의 시작은 시장 구석의 작은 만두 가게 영옥인의 만두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당신 손마시면 일산에서 최고가 될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두소를 빚고 밤 12시가 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뜨거운 찜기 앞에서 손이 퉁퉁 붓고 밀가루 반죽을 하느라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언젠가 우리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채 갖자는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날 만든 만두는 그날 다 팔았고 재료는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을 악착같이 일했을 때 기적처럼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지훈이를 가게 한편에 눕혀두고도 만두를 빚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애 엄마 대단하네 라며 칭찬할 때마다 저는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지훈이는 저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건 뭐든 사 먹였고 하고 싶다는 건 뭐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며느리 최나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지훈이가 결혼하고 손주 민우가 태어날 무렵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남편이 간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들과 손주를 보며 억지로 버텼습니다. 가게는 저 혼자 꾸려나갔지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가게 수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러던 4년 전 아들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불안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아들은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날이랑 민우는 어떡해요? 차마 아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제 청춘을 바쳤던 영옥이네 만두 가게를 처분했습니다. 가게 권리금, 제가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제 모든 것을 털어 아들의 빚 5억 원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끌어모아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이곳 13억짜리 일산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때 제 30년 지기 친구 정수기가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영우가, 너 미쳤어? 어떻게 전 재산을 아들한테 다 줘? 진명에 절대 아들 이름으로 하지 마. 내 이름으로 하고 꼭 사용대차 각서라도 받아놔. 내 아들 박성민 변호사이 그러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대. 저는 그때 정수기에게 서운한 소리를 했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내 아들을 의심하니? 설마 지훈이가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정수기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에게 형식적인 각서를 받고 제 단독 명의로 집을 등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수기가 제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이 기억납니다. 며느리 최나리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잘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방은 가장 작고 해가 안 드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확히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자마자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저는 그들의 재산을 불려줄 치매 환자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지난 세월을 되짚어본 저는 동이 틀 무렵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 30년 세월과 남편의 목숨값이 담긴 이 집을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저를 도와줄 단 한 사람, 제 30년 지기 친구 오정숙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밤새 끔찍한 대화를 곱씹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하려 했지만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밥솥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쪽이랑 이야기가 됐다. 요양원에 모시면 된다. 이 집은 이미 저를 위한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안 차리시고 뭐 하세요? 며느리 최나리가 방에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떨림을 감추고 돌아섰습니다. 아, 지금 하려고.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요즘 진짜 이상하신 거 알아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이러니 내가 치매 걱정을 안 하겠냐고요. 그 말이 어젯밤 들었던 대화와 맞물리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밑밥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치매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 제 30년 지기 친구 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영옥이냐?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목소리는 왜 그래? 친구는 단번에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정수가, 나 지금 너 좀 만나야겠어. 죽을 것 같아. 당장.
제 다급한 목소리에 정숙이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가게 문 열자마자 갈 테니까 10시까지 우리 가게 앞으로 와. 기다릴게.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지갑 하나만 들고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장사를 했던 시장 입구 정수기의 반찬 가게에 도착하니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정수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김영옥, 너 얼굴이 왜 이래? 송장 같아. 무슨 일이야?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가 나 어떻게 해? 나 쫓겨나게 생겼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는 정수기에게 지난밤에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을 전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수기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정수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벼락을 맞아 죽일 놈들.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네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친구는 저보다 더 분해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영우가 정신 차려. 울 때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범죄라고. 정수기는 저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너 4년 전에 내 말 듣고 집 명예 네 앞으로 하고 사용대차 각서 받아둔 거 그거 아직 가지고 있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것만 있으면 돼. 정수기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내 아들 박 변호사한테 가야겠어.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저런 인간들은 싹 다 감옥에 쳐넣어야 정신 차려. 정수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 박성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지금 시간 좀 내야겠다. 아주 급한 일이야. 영옥이 이모 일인데 짐승 같은 놈들한테 전 재산을 뜯기게 생겼어.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가도 되지? 정수기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가자, 영우가. 네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한테 당할 순 없지. 내가, 그리고 내 아들 박성민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친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비로소 희미한 빗줄기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정수기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일산 중심가에 위치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성민이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 문을 열자 정수기를 꼭 닮은 훤칠한 아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모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박성민 변호사는 제 초췌한 안색을 살피며 따뜻한 차부터 한 잔 건넸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모님이 겪으신 일, 들으신 것 전부 다요. 저는 정수기 앞에서보다 더 애써 침착하게 지난밤 엿들었던 아들 부부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치매 진단, 병원 섭외, 재산 관리인 변경, 요양원 같은 핵심 단어들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 적으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기는 옆에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당장 저것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지? 정수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박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건 명백한 존속재산 편취 미수 및 사기 모의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에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걸 입증하려면 이모님이 엿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반박하면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적 증거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변호사는 서랍에서 아주 작은 물체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손톱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이모님, 죄송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다시 한번 녹음해 주셔야 합니다. 어젯밤과 같은 그런 끔찍한 대화를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또 겪어야 한다니요. 이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이모님의 재산을 지키려면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녹음기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일주일간 음성 감지 녹음이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거실 화분 뒤, 안방 책장 틈새, 그리고 주방 식탁 밑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세요. 그리고 이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자기들끼리 다시 그 계획을 의논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게 가장 힘든 주문이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자들 앞에서 평소처럼 웃으며 밥을 차려줘야 한다니요. 그리고 이모님, 가장 중요한 서류 2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4년 전 받으셨다는 사용대차 각서와 이 집 등기 부등본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각서는 안방 서랍에 있고 등본은 제가 지금 바로 열람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컴퓨터로 등기 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좋습니다. 명의는 이모님 단독 소유로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공동 명의였다면 정말 골치 아파질 뻔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사용대차 각서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각서에는 본 주택의 소유주인 김영옥 님이 퇴거를 요구할 시 임차인인 이지훈 및 최나리 가족은 즉시 이에 응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을 겁니다. 맞죠, 어머니? 정수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문구 하나하나 다듬어서 준 건데.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각서가 바로 이모님이 저들을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녹음 증거는 저들의 범죄를 입증할 무기고요. 이 2가지만 확보되면 이 싸움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 3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 쥔 것은 단지 작은 녹음기 3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30년 세월과 남편의 목숨값과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떨리는 손을 붙잡아가며 녹음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텔레비전 옆에 있는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깊숙한 흙 속에 숨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주방 식탁 및 그들이 절대 고개를 숙여 들여다볼 리 없는 구석진 곳에 단단히 부착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혹시 몰라 제 방 건너편 복도에 있는 작은 수납장 위에 먼지 쌓인 장식품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설치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시어머니, 조금은 둔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옥 속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서 계세요? 진짜 병원 가보셔야겠네. 라며 비아냥거려도 저는 그저 아니다. 잠깐 잠을 설쳤나 보다. 라며 어수룩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괜찮다. 아들 다 늙어서 그렇지.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박 변호사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결정적 증거, 그것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게 가장 끔찍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 3일 전부터 며느리 최나리는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일 바쁜 거 아시죠? 손님들 오실 건데 명절 음식은 어머니가 다 하셔야겠어요. 저는 재료 사오는 것만 도와드릴게요. 30년간 만두 가게를 하며 명절은 남들보다 2배로 일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목이 시큰거려 무거운 냄비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나리야, 나 혼자는 좀 힘든데 양을 조금만 줄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13억짜리 집에서 저희 덕분에 편하게 사시면서 1년에 2번 있는 명절 음식 하나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싱겁게만 만들지 마세요. 친척들 입맛 다 버려요. 그 말은 거실 화분 뒤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을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3일간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재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최나리가 갑자기 현관까지 뛰어나가며 살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유, 고모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와 제 손에서 집게를 빼앗더군요.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어서 가서 앉아 계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밤새 만든 음식을 자기가 한 것처럼 척척 내어가며 친척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연기를 했습니다. 친척들은 며느리의 가식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머, 지훈이 장가 정말 잘 갔다. 나리 씨가 영옥이 언니 고생 안 시키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복 받았어. 저는 그 위선적인 연극을 지켜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 이지훈 역시 아내가 하는 짓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나리가 원래 착해서요.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떠들어라. 지금 너희가 내뱉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말들, 그 위선적인 웃음소리, 그게 다 너희의 발목을 잡을 증거가 될 테니까.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는 신고 있던 앞치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연기하는 것도 지친다. 어머니, 저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여요? 뭐 하세요? 안 치우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추석이라는 거대한 연극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3일간 무리하게 음식을 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한 탓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침 일찍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하셔야죠.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남은 명절 음식을 확인하는 순간 역한 냄새에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전이며
나물이며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음식들이 그릇 안에서 벌써 시큼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상했네. 버려야겠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자 마침 부엌으로 들어오던 며느리 최나리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제가 들고 있던 그릇을 빼앗아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그대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69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깟 냄새 좀 난다고 다 버리면 어머님이 돈 주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멀쩡한 음식을 왜 버리냐고요. 아직 먹을 만한데? 어머니는 어차피 입맛도 없으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러더니 상한 나물과 전을 큰 그릇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주방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자, 이거 비빌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짐승에게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30년간 남들 입에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기 위해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게 상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비벼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이지훈 녀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내 아내가 지금 나보고 이걸.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냄새가 너무 나는데. 며느리의 싸늘한 시선이 아들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돈 벌어오는 거 아니잖아. 이 집에서 아껴야 할 사람은 나야. 아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슬금슬금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지켜줄 아들은 져버렸고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던 연기, 증거 수집,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제 입에서 평생 내본 적 없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상한 음식을 그것도 비벼 먹으라고? 네가 짐승이야, 사람이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격한 반응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소리는 지르세요? 드시기 싫으면 마세요. 누가 억지로 떠먹인대요? 하여튼 요즘 감정 기복도 심해지시고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긴 해야겠네. 구말이었습니다. 치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환자로 몰아가기 위한 며느리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치매 환자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상한 음식을 먹는 판단력 없는 노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릇을 집어들어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 병원 가자. 가. 대신 너도 같이 가야겠다. 네가 정상인지 아닌지 나도 검사 좀 해봐야겠어.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대드시는 거예요? 대들어.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음식 버리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역겨우니까.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모였을 겁니다. 저는 즉시 박성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나 김영욱이요. 나 더는 못 참겠소. 당장 그 인간들 치워버릴 방법을 알려줘요. 당장. 제 격앙된 목소리를 들은 박성민 변호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셔서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설치하셨던 녹음기 전부 회수해서 가지고 나오세요. 절대로 그들에게 들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챙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침부터 어딜 또 나가세요? 내 친구 정숙이 만나러 간다. 왜? 저는 며느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것인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 거실 화분과 주방 식탁 및 복도 수납장에 설치했던 녹음기 3개를 재빨리 회수해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녹음기들을 즉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기록을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진짜 치매 검사밖에 할 수 있겠어? 걱정 마. 내가 아는 병원 간호사 언니한테 다 말해놨어. 의사만 잘 구슬리면 초기 진단받는 거 일도 아니래. 진단만 받으면 바로 성년 후견인 신청하고 그럼 집 명의부터 우리 앞으로 돌리자. 저 집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우리 새 집 사야지. 그럼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우리가 평생 모실 거야?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악랄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어젯밤 설거지를 미루며 저를 진덩어리, 논도 못 버는 빈대라고 칭하던 욕설까지,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저에게 상한 음식을 강요하던 그 순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깟 냄새 좀 난다고 다 버리면 어머님이 돈 주실 거예요? 박 변호사는 파일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정숙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천하의 죽일년, 저걸 그냥, 이모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박 변호사가 파일을 저장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들 사기 미수, 존속 협박, 노인 학대로 전부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당장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박 변호사. 감옥까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지훈이는 내 아들이고 민우 할아버지니까요. 제 말에 정숙이가 답답한 듯 소리쳤습니다. 영우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대신 저는 저들을 이 집에서 완벽하게 내쫓고 싶어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 단 하루도 저 인간들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복수예요. 제 결심을 확인한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뜻대로 진행하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집을 매각하는 겁니다. 이모님 단독 명의시니 아들 부부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네, 이 집을 팔고 이모님은 저들이 모르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겁니다. 속초로 가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속초에 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집을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저들이 눈치채기 전에요. 시세가 13억이라고 하셨죠. 금매로 12억에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도 계약자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집을 팔아요? 당장 저들이 알 텐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혹시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며칠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 금요일부터 5박 6일로 민우네 학교에서 하는 가족 캠프 가요. 그동안 집 좀 잘 지키고 계세요. 마치 하늘이 돕는 것 같았습니다.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5박 6일간 가족 캠프를 간다고 했어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지금 당장 집을 금매로 내놓으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짜를 정확히 그들이 캠프에서 돌아오는 날로 맞추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정수기와 함께 일산에서 가장 큰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집을 아주 급하게 팔아야 해요. 시세보다 1억 싸게 내놓을게요. 대신 계약금은 일주일 뒤에 받고 잔금은 정확히 3주 뒤에 치르는 조건입니다. 부동산 사장은 13억짜리 아파트가 12억 금매로 나왔다는 말에 눈을 빛냈습니다. 사모님, 이 가격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자 줄 섭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최나리, 이지훈, 영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집, 너희가 캠프에서 돌아왔을 땐 먼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아슬아슬한 3주간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백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한 음식 사건을 억지로 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이지훈이 제 눈치를 살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침에는 미안해. 나리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저는 속으로 치미는 분노를 누르고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됐다. 뭘. 다 지난 일인데. 나도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제 반응에 아들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그저 돌아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조용히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집 보러 오실 분이 계신데 혹시 따님이랑 사위분 없을 때 오시면 안 될까요? 있어요. 내일 모레 오전에 아들 부부 둘 다 출근하고 없어요. 그때 오시라고 하세요. 이틀 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있는 것을 보니 곧 아이가 태어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햇볕도 잘 들고요. 네, 저희 아들 부부가 쓰던 건데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요. 저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싼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잔금일을 정확히 3주 뒤 금요일로 맞춰주셔야 해요. 그날 저희가 이사를 나가거든요. 신혼부부는 상의 끝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날짜는 괜찮아요. 이 가격이면 저희한텐 행운이죠. 계약할게요. 그들은 당일 저녁 바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제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찍히는 순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제 30년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자마자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박 변호사가 소개해준 속초 부동산으로 송금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예요. 속초에 바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 그걸로 계약금 보냈어요. 네, 이모님, 확인했습니다. 그쪽도 잔금일 똑같이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사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무도 모르게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두 가게를 하며 손때가 묻은 작은 주방 도구들, 남편의 유품인 낡은 사진첩, 그리고 제 사계절 옷가지들, 아들 부부가 쓰는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것만, 제 흔적만 조용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가족 캠프를 떠나기 이틀 전, 저는 정수기와 함께 이사센터에 방문해 모든 예약을 마쳤습니다.
사장님, 캠프 가는 날 아침 9시까지 와주셔야 해요. 짐은 두 군데로 가야 합니다. 제 짐은 속초로 보내주시고 나머지 짐들은 여기 이사 보관센터 주소로 옮겨주세요. 보관센터요? 짐이 꽤 많을 텐데요. 네, 많아요. 저기 소파 하나만 빼고요. 저 소파는 거실에 그대로 둬주세요. 정수기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영호가 소파는 왜 남겨? 저것도 비싼 거잖아. 응, 저기 앉아서 기다릴 거야. 그 인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 집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앉아 있을 자리야. 제 단호한 눈빛에 정수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캠프 당일 아침, 며느리 최나리는 신이 나서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5박 6일 동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저희 없다고 또 이상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저를 조롱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9살 손주 민우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할머니, 선물 사올게. 저는 차마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무슨 죄가 있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지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베란다에서 확인한 순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갔어. 지금이야.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정수기와 이사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사장님, 빨리빨리 합시다. 정수기의 지휘 아래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만두가게를 운영했던 제 지휘 능력도 여기서 발휘되었습니다. 제 짐은 속초행 트럭으로 아들 부부의 값비싼 침대, 냉장고, 텔레비전,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옷이 가득 찬 드레스룸까지 모든 것이 보관센터행 트럭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오후 4시 집은 텅 비었습니다. 13억짜리 아파트에는 제가 말했던 그 낡은 소파 하나만이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 팀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이 소파 하나만 남기시는 겁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트럭이 모두 떠나고 저는 텅 빈 집, 그 소파에 홀로 앉았습니다. 4년 전 이 집에 들어오며 행복을 꿈꿨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켜낸 거니까요. 5일 뒤 잔금이 들어오는 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절망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는 영원처럼 길고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그곳에서 저는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제 휴대폰으로 10억 8천만 원치의 잔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계약금 1억 2천을 더해 정확히 12억, 제 30년 세월의 값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속초 아파트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4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저녁,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실 한복판에 남겨둔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박 변호사가 만일을 위해 추가로 복사해준 녹음 파일을 쥔 채였습니다. 드디어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피곤하다. 역시 집이 최고야. 며느리 최나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민우 왔어요. 손주, 민우의 해맑은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세 사람의 표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텅 빈 집,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거실 바닥과 그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들, 이지훈 녀석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캠핑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짐은 다 어디 갔어요?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며느리 최나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제 방으로, 민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젖혔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방의 울림뿐이었습니다. 다 어디 갔냐고요? 내 명품 가방들, 내 옷들, 가구랑 가전은 다 어디 갔어요? 며느리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차분한 움직임에 며느리는 저를 짐승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짓이죠? 그렇죠.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에서 평생 살게 해줬더니 감히 우리 짐에 손을 대?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이 집이 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 했습니다. 민우야, 제가 조용히 손주를 불렀습니다. 우리 민우, 방에 잠깐 들어가 있을까? 할머니가 엄마 아빠랑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서. 민우는 이 낯선 상황에 겁을 먹은 듯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이게 다 뭐야? 괜찮아. 민우, 방은 이제 없으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잠깐만 귀 막고 서 있어. 금방 끝나. 저는 손주를 현관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최나리, 이지훈,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한 짓은 제정신이었고 내가 한 짓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냐.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당장 우리 짐 어디다 뒀는지 말해요.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짐은 이사보관센터에 잘 맡겨뒀다. 찾고 싶으면 보관료 내고 찾아가면 돼. 뭐라고요? 이사, 어머니 마음대로 이사를 해요? 그럼 내 집이니까. 제 말에 며느리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내 집이라고요?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집이면 우린 뭔데요? 3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산 우리는 뭔데요? 모시고 살아? 제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두 가게에서 빚 갚아주고 사준 집에서 나를 빈대 취급하고 진덩어리 취급한 게 모시고 산 거냐. 그걸 어떻게. 아들 녀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한 음식 비벼 먹으라고 강요한 게 모시고 산 거냐. 제 고함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실수였고, 실수? 그럼 이것도 실수인지 한번 들어보지. 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텅 빈 아파트 거실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진짜 치매 검사밖에 할 수 있겠어? 걱정 마. 내가 아는 병원 간호사 언니한테 다 말해놨어. 의사만 잘 구슬리면 초기 진단받는 거 일도 아니래. 진단만 받으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그럼 집 명예부터 우리 앞으로 돌리자. 그럼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면 되지.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아들 이지훈 녀석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며느리 최나리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아들 이지훈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엄마, 잘못했어요. 녀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며느리 최나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시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남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신 거예요? 이거 엄연한 범죄예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요? 뻔뻔하게도 마지막까지 법을 운운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법? 제가 되묻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박성민 변호사와 제 친구 정숙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함부로, 남의 집이라니요? 박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텅 빈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개하죠. 저는 이 집의 전 소유주이신 김영옥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왜 최나리 씨, 방금 통신비밀보호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법대로 해볼까요? 박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추석날 최나리 씨가 김영옥 여사님께 친척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지친다. 설거지나 해라라고 폭언하신 것. 그리고 오늘 아침 상한 음식 비벼 먹으라고 강요하신 것. 이 모든 대화의 당사자는 김영옥 여사님이셨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 아니라 학대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박 변호사는 이어 다른 서류들을 꺼내며 아들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지훈 씨, 최나리 씨 두 분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존속 재산 편취 미수, 김영옥 여사님을 속여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모의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법 위반, 69세의 노모에게 상한 음식을 강요하고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 전부 형사 고소감입니다. 고소요? 형사 고소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아들 녀석이 제게 무릎으로 기어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계십니다. 네, 이 집은 오늘 오후 3시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모든 잔금 처리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두 분은 즉시 이 집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내리꽂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뱉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3억짜리 아파트가 자신을 치매로 몰아넣으려던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엄마, 아들 녀석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 꿇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날 요양원에 버리려 했을 때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네가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먹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너희 짐이 보관된 창고 주소다. 한 달치 보관료는 내가 미리 내줬으니 그 안에 찾아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저는 정수기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현관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겁에 질려 지켜보던 손주 민우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자. 민우가 울면서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무서워. 민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나중에 꼭 편지할게. 씩씩하게 커야 한다. 알았지?
저는 손주를 떼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공허한 울음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그 끔찍했던 집을 나서는 순간 밤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영호가 잘했어. 정말 잘했다. 박 변호사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이모님, 속초까지 가시는 KTX 표 예매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은 일단 편한 호텔에서 주무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69년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그날 밤, 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속초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저는 박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일산의 아파트에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집과 돈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을 깨달은 며느리 최나리는 그날 밤 남편 이지훈의 뺨을 올려붙이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만 똑똑했어도 당신 엄마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이 꼴이 난 거라고. 뭐? 내 탓이야?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건 너잖아. 엄마를 치매로 만들자고 한 것도 너잖아. 두 사람은 텅 빈 집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손주 민우를 데리고 쫓기듯 그 아파트를 빠져나와 근처의 허름한 모텔방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불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관센터에 맡겨진 짐을 찾으려면 수백만 원의 보관료와 운송비를 내야 했지만 당장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 겨우 급한 짐만 찾아 곰팡이 냄새나는 모텔방에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이지훈이 다니던 IT 회사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지훈 씨, 이게 뭡니까? 인사팀장이 책상 위에 던진 것은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어딥. 어제 익명으로 회사 전체 메일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USB 안에 이지훈 씨가 본인 어머니를 상대로 치매 진단을 조작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대화 내용이 전부 담겨 있더군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장님, 그건 오해. 오해? 오해?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요양원에 모시면 된다는 말이 오해입니까? 우리 회사는 부모를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직원을 둔 적 없습니다. 당장 사표 쓰세요. 안 그러면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서 징계 해고하겠습니다. 아들은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 최나리라고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대형 마트 본사에도 똑같은 USB가 배송되었습니다. 평소 깐깐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최나리에 대한 평판은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최나리 과장, 시어머니 상한 음식 비벼 먹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 뺏으려 한 게 사실이야? 팀장님, 아니에요. 그건 시끄러워. 녹음 파일 다 들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당장 짐 싸. 우리도 이미지 있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 망신당할 일 없어. 며느리 역시 그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감옥에는 보내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달라. 박 변호사는 아들 부부의 직장에 공익 제보의 형태로 녹음 파일을 익명으로 발송했던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인 매장이었습니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은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텔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햇볕도 들지 않는 단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늦은 밤 대리운전을 뛰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술에 취해 제게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용서는 신에게나 구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한편 그들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저는 속초의 새 보금자리에서 69년 평생 처음 맛보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구한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일출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년간 만두찜기에 뜨거운 수증기만 보며 살았던 제게 탁 트인 동해 바다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누군가의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저만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 베란다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멀리 지나가는 고기잡이 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두 가게를 하며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저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산의 그 답답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지난 4년의 세월이 까마득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었던 손목이지만 붓을 잡고 흰 화선지에 먹물을 적실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해산물을 사다가 저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시장 상인들의 정겨운 사투리가 30년 지기 친구 정수기만큼이나 푸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김영옥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속초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제 손주 민우였습니다. 아마 아들 녀석이 제게 전화를 걸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게 편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우리 반지하로 이사 왔는데 여기는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만둣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해서 할머니가 떠나신 거예요? 저 때문에 집이 없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배신 속에서 가장 상처받은 것은 아무 죄 없는 9살 민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우에게 할머니도 민우가 너무 보고 싶어. 할머니는 여기 속초 바닷가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민우야, 이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잘못이지. 민우가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잘 크고 있으면 언젠가 할머니가 우리 민우 보러 꼭 갈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민우를 가장 사랑한단다. 저는 그 편지와 함께 민우가 좋아하는 과자와 용돈을 듬뿍 담아 소포로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손주와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호가 잘 지내. 아들 녀석 대리운전 뛰다가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까지 다녀왔다더라. 며느리는 식당 일 힘들다고 이틀 만에 그만두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다 자기들이 지은 죄, 자기들이 받는 거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련다. 참, 너 주말에 속초 한번 놀러와. 내가 회 거하게 쏠게.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9의 나이에 전 재산을 잃을 뻔하고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이룬 제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이 상한 음식뿐이라면 그 굴레는 스스로 끊어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말 못할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자신을 지킬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이곳 속초에서 저의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